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루라도 하려는 걸까요? 수많은 견제구가 정신없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수능이라도 치르려는 걸까요? 수능 금지곡으로 유명한 아모르 파티 등 김연자 씨의 노래를 금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임영웅 씨가 입대라도 하는 걸까요? 수중전과 공중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들인지 5월 27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야구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 주자가 나가면 이 주자가 도루할까 봐 투수가 계속 견제구 던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사람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답니다. 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과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분이 더 원활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고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또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당대표였던 분들 대권 1등 많이 했었는데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기회를 한번 받았었죠,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결국엔 패배했는데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뭘까요?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너무 멀어져 되돌릴 수가 없는 최소한도 이번 당권 경쟁에는 섣불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 대박 사건입니다. 최재목 교수님. 네. 야, 이런 걸 가리켜서 3인 3색이라 그런가 봐요. 해석도 제가 와 재밌는 해석을 다 내놓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세 분 다 얘기하는 공통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당권 도전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네. 근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경원, 이준석 두 분은요. 나경원 지금 의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권 후보예요, 본인도. 물론 본인이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지금 타천으로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근데 가장 강한 경쟁자가 누구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가장 앞장서는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런 점에서 견제고 날리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물론 개혁신당에 가 있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권 과도에서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본인은 외곽이 있지만 언제든지 보수 진영 전체의 대표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한 기회는 끊임없이 엿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확 뭉치게 될 겁니다. 관심도 더 많이 끌 테고. 당연하죠. 네.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요.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낮으니까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힘의 권력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권까지 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경계되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네. 이 두 분이 그런 점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마음속으로 다른 분을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필 씨의 허공 노래 가사를 인용했는데 그건 뭐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건데 근데 저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다시 예전에 친한 사이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요. 대통령도 부인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완전히 밀어붙이고 한다. 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개인적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전체적으로 여론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몰리게 되면요. 네. 어쩔 수 없이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서로 소원한 관계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잡고 대권에 나가는 것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 네. 현재로서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야,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3인 3색 지금 각자 당도 다르고 처한 입장도 다른데 지금 한 가지 공통점은 다 견제구가 한동훈 너 전당대 나가지 마 이런 견제구를 막 던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했던 분, 그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아하. 홍 시장은 사실상 이제까지 본인은 한동훈 위원장 내 경쟁 상대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강한 말에 어떤 견제구를 날리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의 만찬 회동 직후에 이런 표현들 더 거세졌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라는 점을 들어서 표현이 굉장히 세요.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다.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릴 거냐.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한테 또다시 점령당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날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좀 더 가시화되니까 이 표현이 더 강해졌습니다. 폐쇄자, 배신자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고 네. 한번 임명직으로 당을 지휘하다가 미천이 드러나서 중차대한 총선을 망친 사람 또다시 선출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오늘 드디어 레밍주의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레밍이라는 게 설치류의 일종인데요. 네. 이 쥐들은 우두머리를 따라가다가 우두머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우회하거나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같이 떨어져서 익사를 하는 그런 동물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두머리를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우두머리를 추종하는 그런 주의를 비판하는 말로 쓰이는데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다시 불러들이려 하는 게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대세 추종주의, 레밍주의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SNS 등을 통해 썼던 표현들은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유인계 평론가님 그 한 줄 한 줄이 그냥 어록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들 막 날리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겁니까? 근데 어록으로 남기려면 조금 더 수준 높고 격조 있고 상식적인 말을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홍준표 시장의 콩카콜라라는 유튜브를 운영했을 만큼 톡 쏘는 언어로 인기를 얻었다면 네. 콜라의 뒷맛이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고요. 아하.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저런 애, 네. 얼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럴 만한 연배 차이입니다. 54년생 홍 시장에 비해서 73년생 한동훈 의원이 어려는 보이겠으나 만약에 50살이 넘은 한동훈 위원장은 얼라애라고 하시면 본인은 그럼 저승사자급의 할아버지십니까? 저는 이런 언어를 들을 때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옷깃을 여밉니다. 선배라면 네. 분야가 정치건 문화계 어디든 간에 네. 후배들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더구나 사법고시에다가 뭐 같은 검사 출신이시면 조금 이런 게 문제 있지 않나? 우리 뭐 전반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셔야지 SNS 요새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SNS 질을 해가면서 눌러가면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네. 호불호는 충분히 개인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록을 남기시려면 아직은 수만 년 지난 뒤에도 맴돌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본인이 남긴 어록은 고상하고 우아하게 문어체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홍 시장이 보고 계시면 유인경 평론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어쨌든. 일어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같은 당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저격했다, 견제구 날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패배 후 사퇴한 이후에는 공적 메시지를 내지 않아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식당 옆에서 뒷모습이 찍히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앞모습이 찍히기도 했지만 모두 사적 모습이었죠. 그러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SNS에 공적 메시지를 냈는데 그 내용이 하필이면
정부 정책 비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해외 직접 구매 시 KC 인증, 즉 국가통합 안전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가 소비자들 반발로 철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한 전 위원장이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비윤 또는 반윤으로 홀로서게 나선다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세훈 시장,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글을 남겼는데 네. 이에 한 전 위원장이 또다시 반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 공감할 뿐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 뭔가 이게 냉기가 참 막 확 느껴져요. 한기가 막 느껴지는데 최재명 교수님,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 공세를 받는 걸 보면 당 밖의 사람들보다는 당 내부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당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세훈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대권 후보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경쟁자예요. 잠재적 경쟁자. 네. 지금 아까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나경원 지금 당선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다 용건 꾸고 있겠죠 지금.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잠룡이로 분류되는 분들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앞서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앞서는 사람. 당연히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체 지지율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밑에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1위를 자꾸 공격해야 본인이 독보적으로 보여요. 또는 돋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잘 나가는 사람과 내가 같은 반열에서 얘기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인이 같은 레벨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보고 있다가 글 올리면 거기에 답글을 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시장도 본인이 대권을 좀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잡으면 본인한테 불리해진다니까요. 네. 지금 본인은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오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에서 당권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쥐게 되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공간이 더 줄어들어요. 이걸 자꾸 견제해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잊혀지게 만들고 당권을 못 잡게 해서 본인이 활동 공간을 넓혀보려는 시도 이런 시도들을 결국은 이런 견제구로 계속 반복적으로 당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그런 역학관계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지금 보세요. 죄다 그냥 한동훈도 나오지 마! 나오면 이제 혼낼 거야 막 그래도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대를 언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아하. 요즘에 특히 뭐 팬덤 정치다 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네. 21세기 정치에서 정치인의 팬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 회원수가 네. 최근 한 2달 사이에 한 네. 4배 정도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4배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 이후로 2달도 채 안 지났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에 4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지난 4.10 총선 직전에 네. 그 팬카페 회원수가 18,000명 정도였었는데 저도 많잖아요. 네. 오늘 기준으로 75,217명. 어머나. 4배 정도가 굉장히 단기간에 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것이 한 위원장이 혹시 이번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어허.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지지층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조만간 정치를 재개하지 않겠느냐. 어허. 그러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한동훈 팬클럽 사이트 이름이 위드훈인가 봐요. 위드훈이. 훈이와 함께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허주현 변호사 갑자기 궁금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대체 언제 하는데 벌써 되게 막 날린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7말 8초, 7월 말에서 8월 초, 8월 중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거 준비를 서둘러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지 선관위에서 일정을 정하는데 아하. 오늘 선관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관위 15명 위원 구성하고 일정을 짜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하.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불거지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경계하는 쪽에서는 더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너무 늦어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좀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보니까 6월에나 7월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힘든 게 규정상 이거 준비하는데 한 40일 정도 그러겠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월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네. 거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월에 이제 전대를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기에 전대를 하는 것이 이주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피해서 적절한 날짜가 조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여기에도 뭔가 묘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당대회 날짜가 또 정해질지, 앞으로 어떤 구도가 펼쳐질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북한에서 금지령을 내렸다는 남한 가수가 있다는데 그 가수가 누군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연애는 필수였자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지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야, 그거잖아. 이 마이크 길게 하는 게 앞권이 이거 아모르 파티. 근데 저 노래가 근데 하재영 평론가님 왜 금지곡이라는 거지 북한에서? 예, 아모르 파티뿐만이 아니라 네. 김연자 씨 노래를 통째로 다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머나? 지난 23일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주민의 이야기를 방송을 한 겁니다. 네. 거기서 보면 최근에 북한 당국이 사법기관에 김연자 씨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게 수능 금지곡이니까 북한 쪽으로 뭐 좀 있으면 수능이 있어요. 수능? 근데 이제 저 노래 한 곡만이 아니라 김연자 씨 노래를 몽땅 다 어머나? 통째로 금지했다는 건데 어허. 근데 북한에서 노래 유행을 금지하려고 특정 가수 이름을 지적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거는 그만큼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김연자 씨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연자 씨가 북한에서 대체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길래 이름 석자를 딱 박는 거예요? 김정은 씨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김정일. 아, 그래요? 네, 좋아했는데 북한 소식통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연자 씨의 노래 가사나 창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연자 씨의 노래를 애창곡,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8번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침투해요. 알게 모르게 침투해요. 남한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부르지 말게 하라라는 방침이 내려온 것이라고 그 싹을 하는 거예요. 자르겠다. 네. 네. 그런데 네. 워낙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고요. 늘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령 하나만으로도 김연자랑 가수 이름을 지우거나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귀에 익숙한 노래를 하루아침에 딱 자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김연자 씨 노래 사랑은 이 공연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주신 김정일 장군님의 덕분입니다. 처음에 만나 뵙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다정하시고 또 포근하시고 자상하시고 꼭 아버님을 뵙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김연자 씨가 언제 북한에 저렇게 가서 또 공연을 하고 그런 적이 언제였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이나 방북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2001년과 2002년 2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태양절의 일환으로 열린 제19차, 제20차 4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에서 이 김연자 씨가 단독 공연을 했던 건데요. 그때 김연자 씨가 김정일 전 위원장 앞에서 지금 두 사람 같이 찍은 모습이 나오네요. 어머나. 2번 방북한 저 모습인데 영상 보신 것처럼 반갑습니다, 휘파람 같은 이 북한에서 인기 있는 가요와 더불어서 눈물 젖은 드만강, 우리나라의 애창곡도 불렀다고 합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김연자 씨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거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김연자 씨 공연을 명공연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고 패튀김, 이미자 그리고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배우인 미소라 히바리 세 사람 목소리 섞은 그 정도의 멋진 목소리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함흥 별장이 있는데 따로 초청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김연자 씨가 한밤중에 갑자기 짐을 싸라 그래서 막 공연할 짐만 챙겨서 무슨 특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별장에 갔더니 문이 딱 열리고 김정일 전 위원장이 서 있었다는 일화도 있고 어머나. 김정일 위원장에게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네. 이게 극비라서 알려주지 않는 건데 굉장히 편안하게 나 A형이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도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김정일 위원장이 완전히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김연자 씨가 평양에서 그것도 김정일 전 위원장 앞에서 당시 위원장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 남한 가수가 몰려가서 한 게 아니에요. 단독 공연이에요. 단독 공연. 그 정도로 김정일 전 위원장은 김연자 씨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아버지가 사랑했던 김연자 씨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하는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노래 한두 곡 부르지 못하면 북한에서는 한 세대 뒤떨어진 애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한류가 확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한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떤 거든 한류 자체에 대해서 접근이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자 노래는 당연히 금지됐을 거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태양절도 이름을 바꾸고 선대와 똑같이 나란히 사진도 걸어놓고 선대보다 더 뛰어난 본인의 위상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부분들을 지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김정일이 좋아했던 김연자 노래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김연자 노래만 특정해서 지금 금지시킨 건 전혀 아니라 한류 전반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어머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김연자 씨 노래 부르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는 하나의 표본일 뿐이고 지금 남한 문화 전체 한류 문화 전체에 대해서 지금 배격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지금. 이번 조치로 김연자 씨 노래 외에도 아침 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소와 관련된 노래들 예를 들면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한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앞서 북한이 2020년 12월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괴뢰 사상문화 전파죄라는 게 있는데 괴뢰 영화,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을 봐도 들어도 보관해도 죄가 되고 유입, 유포해도 죄가 되는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한해요. 최재봉 교수님. 네. 저 북한에서 지금 김연자 씨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금지된 노래 목록을 쭉쭉 보면요. 그게 무슨 북한을 비방하거나 하는 게 일절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아침 이슬이 그래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그래요. 뭘 북한을 배격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무기를 통해서 총칼을 통해서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뭐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요,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체제를 흔드는 것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민들 밑에 아주 밑바닥부터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문화에 내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 음식 먹고 싶어 하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옷도 입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면요. 동경하게 돼요. 그 사회에 대해서 네. 그 가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되고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되지 않겠어요? 즉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를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저 나라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문화적인 침투를 통해서 정말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되면 저렇게 지금은 저렇게 뭐 떵떵거리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적인 침투가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위험성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느냐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그 문구가 절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떤 조치까지 취할지 한번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전수전 공중전도 아니고 수중전에 공중전까지 이거 누구예요? 이명웅 씨가 뭐 어떻게 전쟁 보다가 군대 다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전 변호사님? 지금 이명웅 씨가 엄청난 고초를 겪은 게 아닌가 이렇게 덜컥 마음 내려앉는 분들 네. 많으셨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주말 내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요. 그야말로 푸른 하늘색 물결로 물들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주말에 비 왔는데 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푸른 하늘색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00석에서 4,000석에서 10년 뒤 4만 석에서 하겠다. 정말 언젠가는 영웅 시대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콘서트를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대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와, 저 공연이었고요. 그런데요, 순간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난 며칠간 가요계에서요, 누군가는 떠들썩한 일로 공연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고 누군가는 이렇게 성대하게 공연을 진짜 마쳤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명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실 어제 서울에는 오후 내내 비가 왔습니다. 이 공연장이 야외 축구장이다 보니 걱정도 앞섰는데 이명웅 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축구할 때도 수중전을 더 좋아한다. 하늘이 날 위해 특수 효과를 선물한 것 같다. 이깟 날씨쯤이야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자세를 보였는데 얄미워 저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자세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성대하게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저 이틀간 10만 명이 지금 다녀갔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 10만 명 중에 한 분이 혹시 여기 계시는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가신 거예요? 예, 제가 첫째 날 공연에 갔었는데 대박 사건! 진짜 엄청난 공연이었습니다. 와.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도 함성을 지를 때 귀가 안 아프거든요. 4만 7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 진짜요? 4만 7천 명이 함성을 지르니까 귀가 아프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거의 뭐 개인의 공연이 아니라 무슨 음악 페스티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사상 초유의 초호합한 공연이었거든요. 와. 왜냐하면 저기 하재근 변호사님 계시네요. 저기. 저기 계시네요. 그 이제 공연장을 예. 저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운동장에 관객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석만 저렇게 관객석에 있고 운동장에는 아예 관객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 서울 강남을 몽땅 밀어서 공원으로 만든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VIP석을 만들 그 자리인데 그런 자리 하나마도 안 만들고 그냥 공터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웅 씨가 회당 매출 거의 20억 원 이상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 보호하려고 축구장.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뭐 보세요. 지금 없네 진짜. 잔디밭에는. 운동장에 의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야. 하얀색으로 다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을 2번 했으니까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포기하고 공터로 만들면서 저기에 영상을 쐈거든요. 레이저하고. 그래서 거의 개인 공연으로서는 보기 힘든 거의 올림픽 무슨 개막식 같은 그런 정도의 그런 그 대규모 공연이 이번에 어머나 진짜네요. 근데요.
이명웅 씨도 마음 따뜻하지만요.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도 마음 따뜻해요. 왜냐하면 앞서 그 영상 있잖아요. 이게 객석을 쫙 비진 거 있잖아요. 뉴스파이터를 위해서 직접 하재근 평론가님이 찍어오신 거로 대박 사건. 근데 가서 노래는 잘 들리시는가요? 노래는? 그 이명웅 씨 공연이 여러모로 유명한데 음향도 유명하거든요. 음향이 엄청나게 빵빵해서 당연히 잘 들렸고, 근데 상암 경기장이 애초부터 음악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사음 있긴 있었지만 뭐 음향이면 음향, 무대장치면 무대장치, 하늘엔 기구가 떠다니고 굉장히 역대급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야, 아니 저렇게 보세요. 저렇게 멋진 무대 뭔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최재봉 교수님, 그래서 자제분들은 그냥 효도하는 마음에 그냥 이런 피켓팅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표 얻으려고. 아니, 그렇죠. 물론 이명웅 씨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선호도. 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피켓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몇 분 만에 다 없어지잖아요, 표가. 이명웅 씨 공연 어떻게든지 보게 해드리려는 그런 효심이 발동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명웅 씨 이 공연에서 이번에 또 눈을 끌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영상, 콘서트장에서 찍힌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이 지 영상입니다. 이거요? 저 영상 보면 뒤에 누군가를 업고 가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어르신 한 분이 걷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걸 진행 요원이 저 밑에서부터 저 어르신 자리까지 업고 올라간 거예요. 계단이잖아요. 계단이에요. 계단. 그러니까 진행 요원이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팬 서비스 차원에서 업고 자리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저걸 보고 저 옆에 분들 박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명웅 상암 콘서트 실시간에서 진행 요원 너무 감동이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 보자마자 업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진행 요원 칭찬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칭찬을 받는 줄 아세요? 이명웅 씨가 칭찬을 받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명웅 씨의 마음이 저렇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대명사 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명웅 씨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 있잖아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진짜 그 진행 요원한테 업히신 분 어르신은 진짜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인데 그분도 공연을 보러 오신 분인데 세상에 엄청 감동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뿌듯했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명웅 씨 팬에는 뭐 연령 차별이 없습니다. 15살 소녀부터 결혼해달라는 소녀도 있더군요. 뭐 방송을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업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 진행 요원이 힘드셨죠? 그래서 음료수를 제공한 거예요. 세상에. 물을 마시라고요. 그것도 포착이 된 거죠. 선행의 끝은 어쨌나 이명웅 씨가 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다음 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공연장에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2층에 아마 계실 텐데 정말 멋진 일 하셨습니다. 진행요원.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라고 엄지척을 했어요. 와, 그리고 대형 화면에 저분을 비춘 거예요, 그러면? 와, 대박 사건. 와. 영웅이란 게 히어로여서 I am 히어로가 이번에 주사였잖아요. 네. 나만 히어로가 아니라 당신도 히어로라고 히어로다. 진행 요원까지 배려하고 챙기신 이명웅 씨에게 이러니 또 안 반할 수가 없군요. 그러네요. 네. 이러니 세상에 허지연 변호사님, 이명웅 씨 팬분들은 이명웅 씨를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명웅 씨 팬인 자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팬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고 내 스타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쩜 이름도 영웅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들을 위한 배려가요. 지금 소개된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콘서트라고 하면 정말 역대급 팬 서비스를 보여준 공연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잔디 훼손을 그냥 뭐 중간에 좌석만 설치 안 한 게 아니고요. 흰 천으로 잔디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기도 했고. 저게 그냥 뭐 이게 파는 천이 아니라 뭐 특수천인가 봐요? 네, 지금 이 잔디가 한번 훼손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자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걸 덮어가지고 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중앙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대 설치를 미리 해놓는데 잔디 훼손을 취소하기 위해서 중앙 무대를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직전에 또 설치했다가 이런 번거로운 수고로움을 와닿지 않았다고 방금 합니다. 사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네요, 방금 과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 대기가 지금 이런 콘서트에 굉장히 밀리잖아요. 맞아, 그거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간이 화장실을 정말 대규모로 설치를 해서 어머나. 대기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진짜 간이 화장실 있네요, 중간에. 어머머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암 원더컵 경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바닥에 길 안내 표시했는데 저게 그냥 하나 뭐 표지판으로만 설치한 게 아니라 색깔 띠선으로 야. 표시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길 안에 잘 맞아요. 찾아갈 수 있도록 야.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콘서트 가면 진짜 물통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 앞에 밑에서 오래 맞아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명웅 씨 팬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대기 공간에서 따로 대기 마련된 공간이 있어요. 어머. 그렇습니다. 저기 에어컨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기 공간을 시원하게 제공을 해줬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 하재근 평론가님은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님 우비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와 네. 대박 사건. 비가 완전 오니까, 부러워. 네, 비가 오니까 이게 특별히 제작한 우비까지 팬들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야. 품질이 굉장히 고품질이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잘 안 보일까 어머머 저건가 봐요. 네. 혹시 하재근 평론가 내 거랑 다른 애 가진 건 아니죠?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 포장을 뜯지 않고 아하. 포장재로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네네네 허정 변호사님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 우비뿐만 아니라 옆에 고화질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VIP석이 없더라도 팬들이 이명웅 씨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보고 있도록 싶겠죠. 심지어 열기구까지 타서 2층 관객석들한테 가까이 가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야말로 영웅이 영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세상에. 없는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스타의 품격인 것 같아요. 스타는 받은 사랑만큼 거드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만큼 그대로 팬들과 많은 국민께 힐링과 위안과 감동을 주는 게 바로 스타의 품격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있겠죠. 정말 이명웅 씨 그래서 정말 더 대단해 보인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촉은 누구의 촉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바로 내 아내의 촉이죠. 아하. 아내의 촉은 틀리는 법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아내의 촉이 평화로운 드라이브 도중에 갑자기 발동했다면 어떨까요? 왜 아내의 촉이 발동한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허. 네, 초여름 정취를 듬뿍 느낄 만큼 푸른 숲이 아이고, 우거진 좋다, 도로 날씨네.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네. 나들이 나온 부부가 드라이브하는 도중에 옆에서 뭔가 지금 보이죠? 한쪽에 자전거 그리고 그 옆에 파란 옷에 남성이 누워 있는데요. 워낙 정취가 좋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쉬나 보다 하고 다시 부부가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어허. 그런데 네. 아내의 촉이 발동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상하다. 남편 한번 돌아가 보자. 다시 30여 초 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어허. 근데 지금 유턴해서 다시 그 자리로 오긴 했는데 허준 변호사님 영상에서 무슨 특별한 거를 느끼진 못하겠는데요? 저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보면 왜 아내의 촉인지 아실 겁니다. 이후의 영상을 이어서 보시죠. 네. 네, 현장에 도착한 부부, 남성이 여전히 저렇게 풀숲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햇살 좋으니까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본 남성 상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있어요. 119에 신고해서 119 구조대가 출동한 모습인데요. 7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성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상황이길래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구급차까지 막 오고 그런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쓰러진 50대 남성을 지나쳐서 300m 정도 진행한 뒤에 이 부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아가 보자라고 결정하고 차량을 돌립니다. 세상에. 현장에 도착해서 이 남성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직접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습니다. 동공 움직임도 없고 통증 반응도 없습니다. 남편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내는 119에 신고를 합니다. 7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다행히 이 50대 남성 지난 24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어머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나. 최근 남성의 가족이 목숨을 구해준 부부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나. 아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제가 쫙 끼쳤어요.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목이 아내의 촉이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보통 라이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철퍼덕 누워서 쉰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쉬는데 가서 우리가 휴식을 방해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실례일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면은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가면 되지만 혹시나 진짜 문제 있는 거면 나중에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느냐. 급한 일 없으니 보고 가자 그랬어요. 회복하셨다, 곧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 들으니까 하늘이 도왔다 싶었죠. 뭐 저희는 그때 지나갔을 뿐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 세상에 지나고 보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아내분의 판단이 정말 옳았던 게 아니 그 쉬고 있는데 그 방해하면 싫어해요 여보. 아니 그래도 아니 그거 싫어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그 판단 너무 옳았던 거예요 진짜. 제목이 아내의 촉이었는데요. 네. 아내의 촉이 꼭 남편의 바람기나 비상금만 찾는데 발휘되는 건 아닙니다. 하하. 생명을 구하는 게 발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네. 자전거 도로 오고 그러면 피곤해서 쉬었고 이렇게 광합성 하는 분 많거든요. 그렇죠.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아까도 누구나 당연히 했을 거라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심정지의 남성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남편,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 소방공무원이셨어요. 어머나! 소방공무원. 야. 평소에도 생명을 건 소방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내 역시 또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인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쉬고 있던 비번이었는데 비번이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흔히 좀 지나치는 상황에서 네. 소중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또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소방관 남편께서 아하. 심폐소생술은 응급 상황에서 한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좀만 배워서 조금 익히 얘기를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심폐소생술을 한두 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또 119 체험관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또 홍보까지 해주시는 아하. 정말 멋진 부부였습니다. 교육 공무원이신 그 아내 그 촉을 발동하신 정준희 씨와 그리고 남편분 소방 공무원이신데요. 그 남편분의 빠른 대처,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 쓰러지셨던 분 진짜 어찌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두 분께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며 최고의 부부셨습니다.